1999년 비극적인 실종 사건 하나가 언론을 연일 장식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간판 아나운서의 아내가 어느 날 새벽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방범용 CCTV 하나 변변치 않던 시절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은 카메라 앞에서 아내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을 흘렸고 세상은 그 안타까운 사연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2007년 피해자의 남편은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의 틈을 비집고 나오는 법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휴식 시간, 미처 꺼지지 않은 핀 마이크가 그의 서늘한 진짜 목소리를 방송국 조정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 짧은 세 마디의 중얼거림은 8년간 완벽하게 은폐되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치명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존경을 받던 젠틀한 앵커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7년 2월 14일 오후 3시 충북 청주 CJB 방송국 스튜디오에 미제 사건 재조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이 일제히 켜지자 스튜디오 안은 대낮처럼 환해졌고 스태프들은 생방송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출연자 대기석에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은 한정우가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30년 넘게 뉴스 데스크를 지켰던 베테랑 앵커의 관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온에어 불빛이 들어오자 진행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8년 전 이곳 충북 청주에서 발생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당시 실종되신 박순영 씨의 남편이자 저희 CJB에서 오랫동안 저녁 뉴스를 책임지셨던 한정우 전 앵커를 모셨습니다. 한정우가 카메라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한정우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아내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한정우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구더니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현관문을 봅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담담하던 한정우의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 눌러 닦았죠. 죄송합니다. 방송쟁이가 이런 자리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진행자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정우가 깊은 숨을 내쉬며 붉어진 눈시울로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집사람이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평소에도 새벽 공기 마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뒷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뒤로 8년째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카메라 뒤편에 서 있던 스태프들도 숙연해진 분위기에 숨을 죽였죠.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처음엔 단순 가출로 보더군요. 중년 여성이 집을 나갔으니 스스로 떠난 게 아니냐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집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호소했습니다만 한정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엔 골목에 CCTV도 흔치 않던 때라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녹화가 30분 정도 진행되었을 때
진행자가 PD의 사인을 받고 손목시계를 힐끗 확인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가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뵙죠. 스튜디오의 메인 조명이 꺼지고 보조 조명만 남겨진 채 어둑해졌습니다.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행자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편하게 다녀오세요. 한정우가 스튜디오 문을 밀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콩알만한 핀 마이크는 여전히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 중이었지만 휴식 시간이 짧은 탓인지 음향 담당자는 마이크 전원을 끄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죠. 같은 시각 조정실 구석에서는 막내 PD 윤서연이 헤드폰을 쓴 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28인 윤서연은 입사 2년 차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음향 레벨을 체크하고 있었죠. 헤드폰 너머로 뚜벅뚜벅하는 구두 굽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복도의 정막을 깨는 한정호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윤서연은 습관적으로 볼륨 노브를 살짝 올리며 잡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윤서연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중얼거림이 파고들었습니다. 순영아. 윤서연이 노브를 돌리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순영아, 그때 네가 그 입만 다물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알지? 윤서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큐시트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에도 윤서연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죠. 헤드폰을 쓴 채 텅 빈 복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녹화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고 한정우는 마지막까지 눈물 섞인 호소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자 한정우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답례했죠. 그날 저녁 윤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뒤 몰래 조정실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작은 128MB짜리 USB 메모리에 복사해 가방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는 도망치듯 방송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윤서연은 불을 끄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2월 17일 밤 윤서연은 결심한 듯 청주흥덕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제보 게시판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8년 전 박순영 실종 사건 관련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력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오태식 반장에게 부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사이버 민원실에서 넘어온 건인데 좀 보셔야겠습니다. 8년 전 실종 사건 관련 제보랍니다. 오태식이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며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58, 정년을 앞둔 오태식은 머리카락보다 흰머리가 더 많은 강력반의 터줏대감이었죠. 박순영? 거참 낯익은 이름인데. 오태식이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사건 기록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철제 캐비닛 구석에서 낡고 색이 바랜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죠. 표지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1999년 3월 박순영 실종 사건 종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태식이 파일을 펼치자 8년 전 당시 담당 수사관이 꾹꾹 눌러 쓴 조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고자 한정호. 아내가 새벽 산책 후 미기가. 가출 징후 없음. 그러나 타살 혐의점 발견 못함. 오태식이 침을 묻혀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정호의 진술 조서는 마치 미리 써온 대본처럼 지나치게 매끄럽고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도 그 완벽함이 묘하게 거슬렸지만 물증이 없어 덮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태식이 고개를 돌려 막내 형사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하던 거 멈추고 이리 좀 와봐라. 34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정우진이 컵라면을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반장님? 오태식이 먼지 묻은 파일을 정우진의 가슴팍에 툭 쳤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냐? 8년 전 상당구에서 사라진 여자. 정우진이 파일을 받아들고 갸웃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기 있지도 않았는데요. 하긴 네가 핏덩이일 때지. 이게 나한테는 가시 같은 사건이었어. 찜찜해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거. 오태식이 컴퓨터 스피커를 켜고 제보자가 보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한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영아, 네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알지? 정우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거 그 아나운서 한정우 아닙니까? 그래, 실종자 남편이다. 오태식이 마우스를 클릭해 같은 구간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2번, 3번 스산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사무실을 채웠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겠냐? 정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워서 하는 혼잣말치고는 뉘앙스가 영 구린데요. 마치 협박하거나 원망하는 투 같습니다. 오태식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귀에도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냄새가 나. 두 사람은 밤이 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음성 파일을 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숨소리, 말의 높낮이, 그리고 이렇게까지라는 단어에 실린 섬뜩한 무게감까지. 다음 날 아침, 오태식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책상 앞에 앉아 품위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칸에 1999년 3월 박순영 실종사건 재수사 요청이라고 굵게 적어 넣었죠. 그리고 첫 번째 탐문 대상란에 8년 전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웃 주민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1999년 3월 12일 새벽 4시 10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청주시 상당구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당시 54살이었던 박순영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문 밖으로 나섰죠. 그녀는 흰색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회색 패딩 깃을 여민 채 어딘가를 향해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방범 카메라조차 흔치 않던 그 시절, 동네를 돌던 새벽 우유 배달원의 희미한 목격담이 박순영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남편 한정우는 아내가 나간 줄도 모르고 2층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아내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30분 뒤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2007년 2월 20일 오후 오태식 반장과 정우진 형사가 낡은 담벼락이 이어진 상당구 주택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8년 전 수사 당시 인근 주민으로 이름만 기록되어 있던 최말자 씨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태식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초인종을 꾹 눌렀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철제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노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오태식이 품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들어 보였습니다. 청주응덕 경찰서 강력반 오태식입니다. 최말자 어르신 되시죠? 최말자가 공무원증과 오태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는데 경찰이 여긴 무슨 일로 왔대요? 8년 전에 바로 옆집 사셨던 박순영 씨 실종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순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말자의 미간이 좁혀지며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을 활짝 열고 두 형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의 낡은 가죽 소파에 자리를 잡은 오태식이 안주머니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8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날 새벽에 혹시라도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최말자가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반복해서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녀가 결심한 듯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죠. 사실 그때 경찰 양반들한테 다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오태식과 정우진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르신? 새벽 4시쯤 됐을 거야. 화장실이 급해서 깼는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어떤 소리였습니까? 최말자가 주먹을 쥐더니 탁자를 쿵 하고 내려쳤습니다. 바로 이런 소리요. 뭔가 아주 묵직한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쿵 하고 울리더라고. 정우진이 볼펜을 빠르게 놀리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 소리가 확실히 한정호 씨 집에서 난 게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우리 집 안방이랑 그 집 거실이랑 벽 하나 사이라서 큰 소리는 다 들리거든. 오태식이 8년 전 사건 직후 검토했던 조서 내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하지만 최말자의 이 중요한 증언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어르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최말자가 답답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하긴 왜 안 해? 했지. 근데 그때 왔던 젊은 경찰이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 부부싸움 하다가 물건 좀 던졌나 보죠.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길래 나도 더 말 안 했어. 오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굳어졌습니다. 8년 전 동료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 뒤로도 그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최말자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영이가 끝내 안 돌아왔다는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자나 깨나 그 쿵 소리가 생각나서 잠을 못 잤어. 근데 이미 경찰이 가출이라고 결론 냈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옆에서 듣고 있던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날 새벽에 쿵 소리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차 시동 거는 소리라든가 사람 말소리 같은 거요. 최말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기억의 파편을 더듬었습니다. 차 소리, 그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부르릉하고 엔진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8년 전 일이라 내가 헛것을 들은 건지 진짜인지 장담은 못하겠네. 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밤낮 가리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최말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두 형사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집구석 일이 좀 밝혀지면 좋겠네. 순영이 그 착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원. 두 형사가 대문을 나서 골목길로 들어서자 정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새벽 4시에 둔탁한 소리라니 이거 냄새가 확 나는데요. 오태식이 품에서 담배갑을 꺼내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8년 전에 이 증언만 제대로 파고들었어도 상황이 달랐을 거다. 말끝을 흐린 오태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두 형사는 박순영의 오랜 친구라는 김영숙을 찾아갔습니다. 64살의 김영숙은 동네 경로당에서 박순영과 가장 가깝게 지내며 속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죠. 김영숙의 집 거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앞에 두고 오태식이 물었습니다. 혹시 박순영 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특이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김영숙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특이하다면 순영이가 없어지기 한 달 전부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긴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남편이 요즘 들어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말 안 했는데 얼굴이 아주 흑빛이었어요. 정우진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이상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짐작 가는 거 없으십니까? 김영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변했다고만 했어요. 순영이가 원래 남편 흉보는 성격이 아닌데 그런 말을 꺼낸 거 보면 뭔가 사단이 나긴 난 거죠. 오태식이 수첩 페이지를 넘기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실종 직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씀은 없었습니까? 김영숙의 시선이 잠시 허공을 향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그거 실종되기 딱 일주일 전쯤이었나? 경로당에서 둘이 커피 마시는데 순영이가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아주 큰 결심을 했다고. 정우진이 형사 특유의 직감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큰 결심이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까? 김영숙이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에어로빅이라도 끊어서 건강 관리하겠다는 소린 줄 알았지. 아니면 뭐 새로운 취미라도 시작하나 싶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김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큰 결심이라는 게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해요. 두 형사가 김영숙의 집을 나온 뒤 정우진이 운전석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한정호 씨 뒷조사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큰 결심이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태식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송국 쪽에 다리 놓아서 퇴직 당시 상황부터 다시 긁어봐. 정우진은 곧바로 CJB 방송국 인사팀과 접촉해 한정호의 재직 기록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한정호는 1998년 말에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 후 급격한 우울 증세를 보여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경찰서로 복귀한 오태식은 8년 전 사건 파일 더미 속에서 한정호의 통화 기록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펜으로 대충 그어놓고 부부간 통화, 특이점 없음이라고 메모한 페이지였죠. 오태식의 거친 손가락이 빽빽한 숫자들 사이 한 줄에서 딱 멈췄습니다. 실종 전날 밤 11시 47분, 통화시간 7분 22초. 이건 또 뭐야? 정우진이 컵라면을 들고 다가오다 말고 오태식의 어깨 너머로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7분 넘게 통화를 했다고요? 그것도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요? 오태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호 씨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1층이랑 2층 각방 썼다고 진술했어. 그래도 한 집에서 전화로 7분이나 떠드는 건 이상하지 않냐? 오태식이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우유 배달원이 봤다는 뒷모습 말이야. 남편이랑 통화한 뒤에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의해 밖으로 유인당한 걸 수도 있지. 정우진이 먹던 컵라면을 책상에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럼 다음엔 어디를 파야 합니까? 한정호 씨를 바로 소환할까요? 오태식이 파일을 덮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영 씨 친정 쪽부터 훑는다. 거기 가면 우리가 모르는 그 집안의 속사정이 나올지도 몰라. 2007년 2월 25일 강력반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식과 정우진은 8년 전의 수사 기록을 탁자 위에 어지럽게 펼쳐놓고 박순영의 금융 기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 꼼꼼히 살피고 있었죠. 정우진이 형광펜으로 박순영의 계좌 거래 내역서 한 줄을 굵게 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실종되기 딱 이틀 전에 7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오태식이 흘러내린 안경을 검지로 밀어 올리며 내역서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7천만 원? 받는 사람이 누군데? 박민수입니다. 순영 씨 친정 조카죠. 오태식이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서민한테는 집 한 채 값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정우진이 재빠르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박민수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습니다. 1998년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냈다가 IMF 터지고 1년도 안 돼서 말아먹었네요. 그 뒤로 카드값 연체에 대부업체 대출까지 완전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난 돈 메우려고 고모한테 손을 벌렸구만. 오태식이 거래 내역서를 다시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7천만 원, 출처가 어디야? 순영 씨가 쌈짓돈으로 모은 돈은 아닐 테고. 정우진이 서류를 훑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정호 씨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 거하고 부부 명의로 된 적금 깬 겁니다. 순영 씨가 남편 도장과 통장을 챙겨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7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모통장 입금했네요. 오태식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 몰래?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한 위임장도 본인이 직접 쓴 걸로 되어 있고요. 오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박민수 당장 오라 그래. 조카가 아니라 빚쟁이였네. 다음 날 오후 박민수가 쭈뼛거리며 강력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올해 38인 박민수는 낡아 빠진 패딩 차림에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오태식이 턱짓으로 맞은편 철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박민수 씨. 박민수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린 양손을 계속해서 비벼댔는데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태식이 노란 형광펜 자국이 선명한 거래 내역서를 박민수 앞으로 툭 밀어놓았습니다. 1999년 3월 고모 박순영 씨한테 7천만 원 송금 받으셨죠? 박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빌린 겁니다.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꼭 갚기로 하고. 그래서 갚으셨습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았습니다. 오태식이 팔짱을 끼고 의자를 박민수 쪽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박민수 씨, 고모가 실종되기 직전에 그 큰 돈을 챙겨갔는데 혹시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더 달라고 협박이라도 했다거나. 박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억울해요. 그 돈이랑 고모 실종은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고모가 불쌍하다고 그냥 쓰라고 주신 돈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입증할 차용증이라도 있습니까? 박민수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지 시선을 피하며 낡은 테이블 모서리만 뚫어져라 바라봤죠. 지켜보던 정우진이 8년 전 수사 기록을 펼쳐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박민수 씨 알리바이도 좀 이상합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까지 청주 시내 PC방에 있었던 건 확인됐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스타크래프트 하느라 친구들과 밤을 새웠다더군요. 박민수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뒤 새벽 6시까지 행적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습니까? 박민수의 손가락이 청바지 무릎을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습니다. 집에 갔어요. 피곤해서 자려고. 오태식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박민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민수 씨, 지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눈동자가 아주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데. 박민수의 동공이 정처 없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달싹이다가 이내 굳게 다물어 버렸죠. 오태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대신 휴대폰 전원 끄지 마시고요. 박민수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죠. 그날 저녁 오태식과 정우진은 다시 김영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민수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김영숙의 거실, 오태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순영 씨가 생전에 보험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김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형사님 귀신이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군요.
김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있어요. 실종되기 한 달 전인가 순영이가 넌지시 그러더라고요. 보험 하나 드러났는데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이라고. 정우진이 수첩을 꺼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무슨 보험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생명보험이라든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냥 혹시나 해서 들어둔 거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애들한테 도움될까 싶어서.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박순영 명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정밀 조회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던 정우진의 입이 떡 벌어졌죠. 반장님, 이거 대박입니다. 오태식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998년 10월에 가입한 5천만 원짜리 종신보험이네. 근데 수익자가. 정우진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남편 한정우가 아니라 아들과 딸, 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오태식이 책상에 걸터앉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몰래 큰돈을 조카한테 줘버리고 보험 수익자도 남편이 아니라 자식들로 해놨다. 한정우 씨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오태식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지. 아니면 알았는데 자기가 수익자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후자라면 상황이 복잡해져. 정우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두 갈래로 나뉘네요. 7천만 원 때문에 눈이 뒤집혔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노렸는데 헛물을 켰거나. 오태식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딱딱 소리나게 두드렸습니다. 둘 다 가능성은 충분해. 양쪽 다 쑤셔봐야 해. 3월 초 지역 일간지 일면에 굵직한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경찰, 8년 전 청주 주부 실종 사건 전면 재수사 착수.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찰청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그날 새벽 박순영 씨 남편의 통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였습니다. 오태식이 그 글을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사건 기록 보관함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8년 전 수사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박순영의 통화 내역이 깨알같이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죠. 오태식의 거친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여기 뭔가 빠진 게 있어. 우리가 놓친 게. 정우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뭘 찾으시는 겁니까? 오태식은 대답 대신 서류에 코를 박을 듯이 집중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락했거나 무심코 지나쳤을 기록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 대조 작업을 시작했죠. 새벽 2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태식의 충혈된 눈이 한 줄에서 딱 멈췄습니다. 연필로 대충 찍 그어놓고 오발신 추정, 의미 없음이라고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오태식이 그 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실종 당일 새벽 3시 47분, 발신자 한정우, 통화시간 2분 34초. 한 집에 사는 부부가 새벽 4시에 나가기 직전에 2분 넘게 통화를 했다고? 이걸 그냥 넘겼어? 오태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07년 3월 5일 강력반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오태식 반장은 8년 전의 낡은 통화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놓았죠. 그의 시선은 형광펜으로 선명하게 그어진 한 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2일 새벽 3시 47분 남편 한정우가 아내 박순영에게 건 2분 34초짜리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정우진 형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반장님,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부부가 굳이 새벽에 전화를 했다고요? 그것도 2분 넘게요. 오태식이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부부가 사이가 틀어져서 2층하고 1층에서 각방을 썼다고 해. 그래도 새벽 4시가 다 된 시간에 통화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그럼 당시 담당했던 수사관은 이 기록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태식이 서류 귀퉁이에 휘갈겨 쓴 메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별 의미 없음. 오발신 추정. 이게 전부야. 수사보고서 한 줄도 안 되는 취급을 받은 거지. 정우진이 허탈한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와, 8년 전에 이걸 그냥 패스했군요. 이게 사건의 스모킹건일 수도 있는데. 오태식이 8년 전 한정우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꺼내 정우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여기 봐라. 한정우 씨 진술이야. 아내가 나간 것을 전혀 몰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야 부재를 알았다. 라고 또박또박 써놨어. 정우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럼 새벽 통화 기록이랑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PCS 폰으로 1층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태식이 재킷을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우 씨 다시 불러. 이번엔 참고인 신분으로 제대로 털어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한정우가 다시 강력반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남색 양복에 행커치프까지 꽂은 그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죠. 오태식이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정우 씨. 앉으시죠. 한정우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또 부르셨습니까? 뉴스 보니까 재수사가 꽤 시끄럽게 진행되더군요. 오태식이 문제의 통화 내역서를 한정우 앞으로 툭 밀어놓았습니다. 1999년 3월 12일 새벽 3시 47분. 한정우 씨가 아내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셨더군요. 한정우의 시선이 잠시 서류 위를 스치듯 훑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죠. 그랬습니까? 2분 34초 동안이나 통화하셨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년 전 일이라 착오가 있거나 제가 잘못 눌렀을 수도 있겠죠. 오태식이 8년 전 진술서를 펼쳐 보이며 압박했습니다. 여기 한정우 씨가 직접 쓴 진술서입니다. 아내가 나간 줄도 몰랐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다고 하셨는데 새벽에 통화까지 해놓고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정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자다 깨서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걸었다면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기억나십니까? 한정우가 잠시 입을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를 향했다가 다시 오태식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억이 뒤섞이고 흐릿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태식이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한정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10초, 20초 흐르는 동안 사무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죠. 한정우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더 여쭤보실 게 있습니까? 방송국 후배들과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기억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오태식이 등 뒤에 대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한정우 씨, 기억이 나시면 꼭 연락 주셔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한정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우진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반장님, 저 사람 진짜 강적이네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보통 사람이면 저렇게 침착하기 힘들 텐데. 오태식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살았던 양반이야. 표정 관리는 본능이고 연기는 생활이지. 그날 저녁 늦게 강력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박민수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들어섰죠.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태식이 놀란 눈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와요, 박민수 씨. 앉으세요. 박민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깍지 낀 손으로 테이블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른 입술을 떼며 입을 열었죠. 제가 8년 동안 죽으림을 다해 숨겨온 게 있어요. 오태식과 정우진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동시에 박민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고모가 실종된 그날 새벽에요. 제가 고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진이 볼펜을 집어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몇 시쯤입니까? 정확히 기억하세요? 새벽 4시 15분쯤이었어요. 자다가 휴대폰 벨소리에 깼으니까 확실해요. 오태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고모가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민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고모부가 너무 무서워. 잠깐 얘기만 하고 올게. 그게 전부였어요. 고모부가 무섭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저도 그땐 비몽사몽이라 몰랐어요. 근데 고모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는 처음이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전화 끊고 뭔가 이상해서 다시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뒤로 영영 연락이 끊긴 거예요. 오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8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박민수의 어깨가 흐느끼듯 들썩였습니다. 7천만 원, 그 돈 때문이었어요. 그 큰 돈 빌린 게 밝혀지면 제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들자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8년 내내 그 죄책감 때문에 지옥 같았어요. 고모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못한 제가 정우진이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고모부가 무섭다고 했다는데 평소에도 남편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소름 끼쳤는데 저는 그냥 부부싸움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오태식이 박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박민수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한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좀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민수가 나간 뒤 정우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장님, 8년 전 우유 배달원 줘서 다시 봐야겠습니다. 고모부가 무섭다고 피신하려 했다면 새벽에 분명 어디론가 황급히 향했을 겁니다. 당장 증거품 창고 뒤져봐.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지하 증거품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8년 전 탐문 기록처를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수사 기록을 넘기던 정우진의 손가락이 딱 멈췄죠. 여기 배달원 진술이 있습니다. 새벽 4시 10분쯤 산책로 입구에서 박순영 씨를 봤는데 산책로 쪽이 아니라 반대편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 꺾어 들어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걸 보고도 가출하느라 길을 나섰다고만 생각하고 덮어버린 거네요. 오태식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매섭게 눈을 빛냈습니다. 이 골목 끝에 뭐가 있지? 막다른 길 아니야? 정우진이 관내 지도를 펼쳐 해당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주택가가 끝나고 빈 공터가 나오는데요. 거기 낡은 소형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 누구 소유야? 정우진이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재빨리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한 정우진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딱 멈췄죠. 한정우 씨 명의입니다. 부모한테 상속받아서 10년 넘게 방치 중인 개인 창고입니다. 오태식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빙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당장 그 창고 딴다. 2007년 3월 10일 아침 법원으로부터 한정우 명의의 창고와 증평군 소재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태식 반장과 정우진 형사는 즉시 감식반과 수색팀을 대동하고 청주시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죠. 수년간 방치되어 녹이 슬어버린 철문을 힘겹게 열어젖히자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퀴퀴한 먼지 냄새와 거미줄이 수사팀을 맞이했습니다. 정우진이 손전등을 켜고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람 손이 닿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오태식이 장갑 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창고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아서 못쓰게 된 농기구들과 빈 종이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죠. 수색팀이 창고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박순영의 흔적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허탕인가 싶어 긴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정우진이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반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정우진이 가리킨 곳은 창고 안쪽 깊숙한 바닥으로 오래된 흙 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정우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이어 흔적을 줄자로 쟀습니다. 차가 안까지 들어왔던 흔적입니다. 타이어 폭으로 봐선 중형 승용차 크기예요. 창고 입구 쪽에 쌓인 먼지 두께랑 여기 안쪽이랑 다릅니다. 오태식이 창고에 뻥 뚫린 입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여기서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실어 나른 거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이니까. 정우진이 흙 묻은 무릎을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정호 씨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이 증평군에 있는 감나무 밭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평군 밭은 면적이 넓어 우리끼리 육안으로 파악하기엔 무리다. 일단 서해 복귀해서 국과수의 지하 탐지 장비 지원부터 꼼꼼히 요청하자. 그날 오후 늦게 서해 복귀한 오태식의 강력반 사무실로 한정호의 장남 한승민이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36살의 한승민은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대체 무슨 근거로 아버지를 의심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오태식이 침착하게 그를 맞이하며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흥분 가라앉히시고 일단 앉으세요. 한승민 씨. 한승민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해칩니까?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예요. 누구보다 어머니를 아끼셨다고요. 오태식이 감정을 섞지 않은 담담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에 아버지한테 연락받으셨죠? 한승민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아침 7시 반쯤이요. 어머니가 새벽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다고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통화하실 때 아버지 목소리가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한승민이 잠시 입을 다물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평소랑 다를 게 전혀 없었다고요. 한승민이 답답하다는 듯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어머니한테 돈 7천만 원이나 빌려간 박민수 그 자식을 조사하셔야죠. 그놈이 돈 안 갚으려고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압니까? 오태식이 아무 대꾸 없이 한승민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위축된 듯 한승민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죠. 아버지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만 기다리셨어요. 방송 나와서 우시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한승민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푹 숙였죠. 오태식이 한승민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직 진실만을 밝히려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결백하시다면 수사 결과가 그걸 증명해 줄 겁니다. 한승민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수사해 주세요. 아버지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한승민이 나간 뒤 정우진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네요. 하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오태식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8년 동안 세상 둘도 없는 순정파 남편 연기를 해왔으니까 가족도 속고 세상도 속은 거야. 그날 저녁 강력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한정호의 전 직장 동료이자 현재 메인 앵커로 활동 중인 이준혁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드려요. 다음 날 오태식은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58배 이준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죠. 8년 전에 한정호 선배가 술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아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준혁이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차라리 어디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태식의 볼펜이 수첩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말을 정확히 언제 하셨습니까? 1999년 초였을 겁니다. 명예퇴직하고 몇 달 안 지났을 때요. 이준혁이 씁쓸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퇴직하고 나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양반인데 경제권이 아내한테 넘어가니까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런 불만을 자주 얘기하셨습니까? 네, 술만 마시면요.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 집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다. 그런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오태식이 수첩을 덮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8년 전엔 왜 침묵하셨죠? 이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술김에 하는 푸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하니 정말로 근데 뉴스 보고 나니까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준혁이 떠난 뒤 차 안에서 대기하던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반장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니 이건 뭐 대놓고 살인 동기 아닙니까? 오태식이 안전벨트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는 확실해졌어. 이제 꼼짝 못할 물증이 필요해. 정우진은 곧바로 8년 전 한정호의 행적을 쫓아 당시 자택 인근 철물점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삽이나 농기구 구매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철물점은 이미 폐업했거나 8년 전에 낡은 장부를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득 없이 발품만 팔던 정우진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과거 철물점을 운영했다가 폐업한 강 노인의 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81 된 강 노인이 느릿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쇼? 정우진이 경찰 공무원증을 내밀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8년 전에 철물점 하실 때 기록이 혹시 남아있나 해서 왔습니다. 강 노인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록? 아, 세무서에서 조사 나올까봐 장부 안 버리고 놔둔 게 있긴 한데. 정우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장부 좀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강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라면 박스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수기 장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죠. 정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1999년 3월 장부를 찾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1일자 페이지에서 정우진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삽 한 개, 대형 김장 비닐 2장, 노끈. 현금 결제. 정우진이 강 노인에게 장부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날 이거 사간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 노인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었어. 동네 사람은 아니고.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와서는 아주 급하게 사갔지. 얼굴은 기억나십니까? 강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8년 전인데 노인네가 어찌 다 기억하겠어. 정우진이 가방에서 8년 전 한정호의 사진을 꺼내
강 노인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입니까? 강 노인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눈앞까지 당겼다 놨다를 반복했죠. 이 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TV에서 뉴스하던 양반 같은데. 정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 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력반 사무실로 복귀한 정우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태식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장님, 실종 전날인 3월 11일에 삽이랑 대형 비닐을 샀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계획 범죄입니다. 오태식이 책상 위에 놓인 지도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평군 밭을 파야겠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2007년 3월 15일 오태식 반장은 폐업한 철물점 주인 강 노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태식은 가방에서 8년 전 한정호의 증명사진을 꺼내 강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강 노인이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사진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검지손가락이 사진 속 한정호의 얼굴을 꾹 짚었죠. 이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때도 인상이 참 좋았는데 TV에서 뉴스하던 그 양반 맞아. 확실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양복배 입은 손님이 흔치 않았거든. 게다가 삽이랑 비닐을 사면서 거스름 돈도 안 받고 아주 급하게 뛰쳐나갔어.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오태식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력반 사무실로 복귀한 오태식이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마이크 녹음, 새벽 통화 기록, 조카 민수의 증언, 그리고 철물점 주인 증언까지. 퍼즐은 다 맞았다. 이제 피의자 전환한다. 정우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시겠습니까? 그래.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3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오태식과 정우진은 즉시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한정호의 자택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한정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단정한 셔츠 차림을 하고 있던 그는 들이닥친 형사들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영장을 한정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한정호 씨, 배우자 박순영 씨를 해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정호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30년 방송 경력으로 다져진 내공으로 금세 표정을 수습했죠.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맹세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이 한정호의 손목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따지시죠. 가시죠. 한정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창문 너머로 자신의 2층 양옥집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강력반 조사실, 한정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오태식이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수사 기록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한정호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1999년 3월 12일 새벽,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정호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억지 춘향입니다. 정황 증거만 잔뜩 늘어놓고 사람을 몰아가시는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잖습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마이크 녹음은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독백이 왜곡된 것이고 철물점 노인의 증언은 8년 전 일이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걸로 기소 못합니다. 오태식이 아무 대꾸 없이 팔짱을 낀 채 한정호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10초, 20초, 영겁처럼 흘렀죠. 한정호가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가둬둔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오태식이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그건 땅을 파보면 알겠죠. 3월 18일 오태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정우 명의의 증평군 감나무밭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수색과 지하 탐지 레이더 조사를 의뢰했죠. 3월 20일 오전 국과수 과학수사팀과 굴착기가 증평군 밭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첨단 탐지 장비를 들고 밭고랑 사이사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죠. 오태식과 정우진은 밭둑에 서서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월의 쌀쌀한 꽃샘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2시간쯤 지났을까 탐지기를 돌리던 팀원 하나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반응이 옵니다. 오태식이 둑을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밭 가장자리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늙은 감나무 아래였죠. 팀원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하 1.2m 지점에 집안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뚜렷합니다. 뭔가가 묻혀 있어요. 오태식의 주먹 쥔 손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당장 파. 과학수사팀이 굴착기 대신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겹 한 겹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삼날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만 정막을 깼죠. 30분쯤 지났을 때 턱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뭔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호미와 붓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냈습니다. 검은색 대형 비닐 자루가 흙 속에 파묻혀 모습을 드러냈죠. 오태식이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살폈습니다. 비닐을 아주 조심스럽게 젖히자 흙투성이가 된 흰색 운동화 한 짝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백고라가 진행된 유골 일부가 드러났죠. 정우진이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태식은 입술을 꽉 깨문 채 그 참혹한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죠. 팀원이 유골 수습 과정에서 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은 금속 물체를 집어 올렸습니다. 빛바랜 금색 결혼 반지였습니다. 오태식이 증거물 봉투에 담긴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죠. 1968 정호 순영. 오태식이 깊은 탄식과 함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찾았다. 8년 만에. 과학수사팀이 유골과 현장의 모든 증거물을 수습했습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유골에서 DNA 샘플이 즉시 채취되어 국과수 본원으로 이송되었죠. 3월 25일 국과수로부터 긴급 감정 결과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발굴된 유골의 DNA 분석 결과 피해자 박순영의 자녀들과 목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함. 오태식이 감정 결과지를 받아든 손에 힘을 주어 구겨질 듯 꽉 쥐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한정우한테 바로 통보하시겠습니까? 오태식이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서 보여줄 거야. 그 인간 반응을 봐야겠어. 조사실 오태식이 한정우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DNA 감정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증평군 당신 밭 감나무 아래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DNA 감정 결과 당신 아내 박순영 씨로 확인됐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끝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오태식은 팔짱을 낀 채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한정우를 응시했습니다. 10분, 20분 조사실의 시계만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한정우는 테이블 위 서류에 시선을 박은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어떻게든 태어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 무릎 위로 올려둔 손가락 끝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오태식이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정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골 손가락뼈 옆에서 발견된 흙 묻은 결혼반지 사진이었죠. 한정호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사진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한정호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체를 책상 앞으로 바짝 붙이며 한정호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죠. 한정호 씨,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시죠. 2007년 3월 27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강력반 조사실에서 오태식 반장이 한정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국과수에서 보내온 감정 결과지가 붉은 도장이 찍힌 채 놓여 있었죠. 오태식이 서류 봉투에서 새로운 증거물 사진을 꺼내 한정호의 코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골을 감싸고 있던 비닐, 당신이 1999년 3월 11일에 철물점 가서 산 거랑 성분부터 제조사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입니다. 한정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오태식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대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1분, 2분이 지나자 한정호의 어깨가 억눌린 감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홧김에 밀쳤는데 그게 오태식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실수였다? 한정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순영이가 넘어지면서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힌 겁니다. 사고였어요. 오태식이 테이블 위 서류를 검지 끝으로 딱딱 두드렸습니다. 한정호 씨, 소설 그만 쓰시죠. 실종 전날 철물점 가서 삽이랑 비닐 미리 사셨잖아요. 사고 칠 걸 예지라도 하셨습니까? 한정호의 고개가 용수철처럼 번쩍 들렸습니다. 그건 오태식이 철물점 강 노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사본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죠. 삽 한 자루, 대형 김장 비닐 2개. 카드 기록 안 남기려고 현금 박치기 하셨더군요. 한정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님, 그건 억측입니다. 의뢰인이 밭을 가꾸려고 구매한 겁니다. 아내분과 화해하고 노후를 보내려고 준비하신 거라고요. 오태식이 변호사를 한심하다는 듯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한정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밭 가꾸러 가는데 새벽에 몰래 갑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오태식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며칠 전 당신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서재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데스크톱 본체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두셨더군요. 먼지는 좀 쌓였지만 하드디스크 데이터는 아주 생생하던데요. 한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가며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맡겨보건 돌려봤습니다. 1999년 3월 10일 그러니까 사건 이틀 전에 PC통신망과 초창기 인터넷 검색 엔진에 접속한 기록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오태식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검색어 로그 기록을 한정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실종 신고 절차, 사망 추정 기간, 실종 선고 처리. 이게 밭 정리랑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한정호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조차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시선을 피했죠. 조사실에는 다시금 정막이 흘렀지만 이번 침묵은 한정호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오태식은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처럼 말없이 한정호를 응시했죠. 견디지 못한 한정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끼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오태식이 녹음기의 작동 불빛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세요. 한정우가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내리자 붉게 충혈된 눈이 드러났습니다. 1999년 3월 10일이었어요. 순영이가 조카 녀석한테 7천만 원을 덥석 줘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내 퇴직금 묻어둔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수표로 빠져나가 있더군요. 지 도장도 아니고 내 도장을 훔쳐서 맘대로 인출해버린 겁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분노와 회한으로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뉴스 앵커하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IMF 터지고 방광제로 명예퇴직 당해서 피눈물 흘린 돈인데 그걸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한정우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눌렀습니다. 밤 11시 40분쯤 견디다 못해 1층에 있는 순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민수는 부모도 없이 큰 불쌍한 애인데 치킨집까지 망해서 나앉게 생겼다. 오태식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정우의 눈동자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집구석에서 내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경제권을 쥐고 나니까 나를 아주 투명 인간 취급을 합디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양말 한 짝 사는 것도 다 순영이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한정우가 울분을 토하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 가장은 나였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퇴직하니까 갑자기 나를 짐짝 취급해? 오태식이 동요하지 않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비극을 계획하신 겁니까? 한정우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C를 켜고 천리안이랑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실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사망으로 처리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다음 날 철물점에 가서 도구들을 샀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정우진이 볼펜을 빠르게 놀리며 받아 적었습니다. 오태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3월 12일 새벽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정우가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새벽 3시 47분에 제 휴대폰으로 1층에 있는 순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동네 창고에서 조용히 얘기 좀 하자고요. 왜 하필 창고였습니까? 집안에서는 큰 소리 낼 수가 없으니까요. 옆집 노인네가 귀가 밝아서 다 듣거든요. 한정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영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4시가 훌쩍 넘어서야 창고 쪽으로 오더군요. 패딩을 걸치고 나타나서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새벽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한정우의 손이 다시금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증평군 밭으로 달렸죠. 도착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정우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습니다. 밭에 도착하니까 순영이가 눈치를 챘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차 문을 잡고 왜 여기 왔냐고, 나한테 무슨 짓 하려는 거냐고 악을 쓰더군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끌고 가서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한정우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죄책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에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죠. 오태식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정우가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영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한정우가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뒤로는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드문드문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순영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저는 삽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고 있었어요. 오태식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정우가 얼굴에서 손을 내리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준비한 비닐로 감싸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7시쯤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태어나게 7시 반에 아들한테 전화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운동 나갔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다. 걱정된다.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한정우가 자주 섞인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영이 휴대폰은 오는 길에 무심천 산책로 풀숲에 던졌어요. 마치 산책하다가 가출하거나 변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오태식이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8년 동안 그 밭에 다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정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고 혹시라도 갔다가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한정우가 허탈한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송국 마이크가 쉬는 시간에도 켜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을 방송쟁이로 살았는데 그 기본적인 걸 깜빡하다니. 한정우가 테이블에 이마를 쿵 찌으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제 목줄을 조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정우 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테이블에 이마를 박은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토해냈습니다. 오태식이 조사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며 따라 나온 정우진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 진실 하나 듣는데 8년이 걸렸다. 2007년 5월 청주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방청객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정우는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가는 예전의 총기를 잃은 채 움푹 꺼져 있었죠.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 한정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한정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다급하게 항소 의향을 물었지만 한정우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한정우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서야 아내 박순영의 보험 수익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비극적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박순영은 남편 몰래 보험에 가입하며 수익자를 남편이 아닌 두 자녀로 지정해 두었던 것이었죠. 한정우는 평생 아내를 통제해왔다고 믿었지만 박순영은 조용히 자식들의 미래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법정 중앙에서 한정우를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피고인은 단돈 7천만 원 때문에 격분했고 심지어 아내의 목숨값인 보험금까지 노렸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수익자는 애초에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정우의 어깨가 마치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죠. 이어서 검은 양복을 입고 증인석에 오른 박민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8배 박민수는 8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증인,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까? 박민수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천만 원, 그 돈 때문에 제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입을 닫았던 비겁한 놈입니다. 박민수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고모부가 무섭다고 저를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거칠게 눈가를 훔치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한 번만이라도 달려갔으면 고모가 그렇게 차가운 땅속에서 8년을 잊지는 않았을 텐데. 박민수의 어깨가 통곡으로 심하게 흔들리자 법정 안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려왔죠. 6월 초 마침내 박순영의 유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청주시 공원묘원에 안치되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장남 승민과 차녀 수진이 나란히 서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켰죠.
한승민이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옆에 있던 수진이 오빠의 떨리는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하얀 국화꽃을 든 김영숙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64살의 김영숙은 며칠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죠. 김영숙이 영정 앞에 꽃을 바치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영아, 미안하다. 8년 전에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걸. 김영숙의 목소리가 북받치는 감정에 뚝 끊겼습니다. 그 집 영감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 왜 나는 남의 집 일이라고 모른 척했을까? 김영숙이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순영은 그런 친구를 위로하듯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승민이 다가와 김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모, 정말 고마웠습니다. 엄마 곁에서 유일하게 친구해 주셔서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는 묘역을 내려갔습니다. 청주응덕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 오태식 반장이 책상 앞에 앉아 사건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58배 오태식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뻑뻑한 눈을 비벼댔죠. 정우진 형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와 오태식의 책상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반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마음은 좀 괜찮으십니까? 오태식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집요하게 매달렸더라면 이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정우진은 반장의 자책을 이해한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오태식이 서류 더미를 덮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 가출이라고 단정지었던 과거 수사팀의 오만이 한 가정을 8년 동안 생지옥 속에 방치한 거야. 오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쿵소리를 들었다고 했을 때 부부싸움이라고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 경찰의 뼈아픈 불찰이다. 정우진이 반장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반장님 덕분에 이제라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태식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8년이야, 우진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들의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 그해 가을 CJB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다시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 녹화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앉아 아내를 그리워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출연자가 앉아 있었죠. 녹화장 구석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후배 PD가 선배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선배, 제보 음성 가져왔던 윤서연 PD님은 어떻게 지낸대요? 어디 조용한 지방방송국으로 이직했다더라. 짐도 안 남기고 떠났어. 윤서연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직후 사직서를 던지고 조용히 방송국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짐을 챙겨나가던 날 마지막으로 후배의 어깨를 잡고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명심해.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2007년 12월 눈발이 날리는 청주시 공원묘원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순영의 묘 앞에는 찬바람을 견디며 놓인 작은 안개꽃 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죠. 꽃다발 사이에 꽂힌 작은 카드에는 투박하지만 정성 어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모, 이제야 제대로 찾아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남긴 눈물 젖은 사죄의 편지였습니다. 무심천 산책로에는 여전히 건강을 챙기기 위해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 박순영이 남편의 치명적인 전화를 받고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 위로 계절은 또다시 말없이 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들었다고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